지금처럼 경쟁이 몰리는 시대에서는 내가 준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 악물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가 서류 전형에 떨어지는 걸 서류 전형에 합격하게끔 만드는 건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 그래서 당장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도 잘 오르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 그걸 보기 위한 방법은 채용 사이트에 보면은 사람들도 잘 안 나가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좀 느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급여는 빠른 시일 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가워요. 휴가 갔다 돌아온 써니입니다. 잘 갔다 왔어? 거기 더웠나? 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요즘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또 취업 시장이 정말 뜨겁고 또 어렵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취준생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진짜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스펙이라고 해요. 뭐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이력서에 뭘 더 채워야 할지, 어떤 자격증이 필수인지, 아니면 경험이 더 중요한지, 이런 스펙에 대한 고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업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있잖아. 그럼 영상들을 보면 자기가 인사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왜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채용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어떤 걸 점수를 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 그러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럼 지원하면 안 되나?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 직업 교육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 있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있는데, 신입이면 경력을 안 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고 신입 뽑겠다고 경력도 일부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경험이랑 경력을 합쳐서 하나의 묶음, 그 다음에 자격증 하나의 묶음,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세 가지 묶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묶음을 펼치면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 다음에 뭐 직무 자격증, 공통 자격증, 그 다음에 경험 또는 경력, 이렇게 6개로 또 분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은 100점 만점으로 보통 서류 전형 환산을 많이 하니까 몇 점을 주면 합당하냐라는 거야. 그러면 자격증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면 합당하냐라는 거야.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신입 경력마다 배점이 조금 다르겠지만 몇 점을 주면 합당하냐라는 거야. 스펙을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이 직무와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해왔냐를 측정하는 거고, 자격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공통된 자격증, 사람들 자주 따는 자격증 있잖아. 그런 것들을 따왔는지, 그 다음에 경험, 경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채우면 되는 게 그게 스펙을 쌓는 건데, 이게 스펙에 대한 이해가 채용 설계와는 동떨어져서 너 자격증 2개야? 4개야? 이게 스펙이 아닌 거라고. 자격증도 그렇고 직업 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어떠한 충족된 이상만 되면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자격증이 배점이 20점 만점인데 10점짜리 자격증을 3개, 4개를 땄다? 그럼 불필요한 스펙까지 딴 게 돼버려. 근데 그 구조를 이해를 안 하고 자격증 3개 된 사람이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하니까 이봐 3개 하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취업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잘못된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떤 게 평가를 받나요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왜 그것을 평가하나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거라는 거지. 학교 교육,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들. 그게 스펙이어야 되는데 너무 오버된 스펙들을 지금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어진 거고, 스펙이 요구되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지원자가 많은 거. 왜 지원자가 많냐? 연봉이 높거나 연봉이 많이 높진 않지만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직업적 안정성이 있는 공공기관들. 그런 기업들은 지원자가 많으니까 스펙들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스펙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좀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서류 전형은 통과될걸? 결국에는 스펙 고민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기업 가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스펙이 어느 정도 직무에 맞게끔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은 남들이랑 차별화되는 경험들을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 건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남들이랑 다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차별화된 경험과 행동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 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한 건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스펙이 중요하지. 근데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스펙 고민만큼이나 힘들어하는 게 바로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뭐 서류나 면접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무기력증까지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막 의욕이 사라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런 마음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형별로 서류 불합격, 서류 합격, 필기 합격, 필기 불합격, 면접 합격, 면접 불합격 이런 게 있잖아. 전형별로 피드백의 의미가 달라.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다는 말은 다소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고, 면접에서 불합격했다는 말은 두 가지 관점을 보는데, 우리의 사랑은 안 맞아. 이 관점이 하나가 있고, 딴 사람이 조금 더 잘했어. 이 관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피드백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안 했구나. 놀았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놀 때 다른 사람들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쌓아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서류 전형 통과할 때 나는 이제 불합격된다는 거지. 피드백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한 50군데 정도 입사 지원을 했는데 단 한 군데도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지가 않았어. 준비가 안 된 놈이구나 라고 느꼈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하기 위해 스펙을 쌓으면 합격 가능성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스펙을 보지 않는 직군에 지원을 했지. 영업사원이었어. 그래서 당장 일했던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서류 전형 통과하고 필기도 통과하고 면접까지는 계속 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면접 잘 보는 방법을 연마를 해야 되는 거고, 서류 전형 필기에서 늘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 더 낮춰야지. 낮추면 부담감이 줄어들긴 하지. 지금처럼 경쟁이 몰리는 시대에서는 내가 준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 악물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가 서류 전형에 떨어지는 걸 서류 전형에 합격하게끔 만드는 건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 그래서 당장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고, 자기 인식을 명확히 했잖아. 나는 준비가 덜 된 놈이구나. 준비가 안 된 놈이구나. 그러면은 빨리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난이도를 낮췄는데도 만약에 서류 전형 다 통과를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난 거야. 아예 직무 전환 아니면은 아예 그 스펙이 필요 없는 곳에 나처럼 지원을 해야 되겠지. 근데 난이도를 낮춰봤는데 서류 전형이 통과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일해야 될 곳은 거기라는 거야.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도 잘 오르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 그걸 보기 위한 방법은 채용 사이트에 보면은 사람들도 잘 안 나가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좀 느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급여는 빠른 시일 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할지, 어떤 직무가 나한테 맞을지 방향을 잡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에 그거 있지 않았나? 적성이란 게 있는 게 맞냐고. 내가 그때 유명한 밀면집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장사가 엄청 잘 됐어. 엄청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러면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부모의 재산과 학력이 그 자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어. 돈이 많으니까 과외도 시키고 뭐 하면서 공부를 많이 시켰겠지? 좋은 대학을 갔겠지? 그리고 좋은 회사를 갔겠지? 근데 결국에는 40 넘어가지고 결국 자기 어머니가 했던 가게를 물려받으러 온 거야. 그 아들, 딸들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적성이 맞아가지고 준비를 해왔으며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가게로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적성이라는 거,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그 일에 몰두해 살 수 있는 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난 적성이 맞다라고 보는 게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적성에 맞는 걸 찾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거쳐와서 전공도 선택을 했고 자격증도 땄겠지. 그러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건 그 관련된 걸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지. 갑자기 그 내 적성을 찾아 나가겠다고 대학을 다시 다닌다거나 그러면은 부모님 허리가 용치 않을 거 아니야. 부모님들 등골 보면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루트 탄 걸로 간 다음에 변환을 해야지. 그래서 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전공을 타고 자격증을 탔어? 그래서 입사를 했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일이라는 게 적성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 자기 일이 아니고는. 적성에 맞는다라는 의미는 돈 플러스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돈도 작게 받고 행복은 위에 상급자가 다 깎아먹는데 적성에 맞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적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적성에 맞는 회사는 있을 것 같아. 상급자가 조금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도 주고 내 전문성도 키워주고 급여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배워가가지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자꾸 눈에 보여.
그러면 적성에 맞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적성 너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잘 갈 수 있는 루트를 타서 적성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채용 전문가로서 가장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합격 통보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을 텐데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자기 인식을 위한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를 잘 했던 사람, 차곡차곡 잘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하나 더 따고 학점 관리를 했을 테고, 근데 놀고 싶었겠지? 참은 거잖아? 그리고 지금 보상을 받는 거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놀았지. 그리고 참아야 될 걸 안 참고 다 했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과 잘 준비했던 사람의 길과 내가 밟아온 길이 완전 달랐어. 나는 영업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부터 올라갔고, 그 사람은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봉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또 집도 사고 했지. 근데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때 취업 준비를 하는 그 1, 2년이 지난 6년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1,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대체로 준비 잘했던 사람들은 잘 탔을 거라고. 나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고 고민이 될 거고. 근데 작게 시작하면 뭐 어때? 나는 가난하게 시작하고 내 원룸에서 결혼을 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했지만 이제 아파트 샀잖아. 그 아파트 사는데 7년 걸리든 나처럼 15년 걸리든 뭔 상관이야. 나 그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지금 사는 걸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는 직업도 묻지 않고 집이 작았니 뭐 몇 평이니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걸 물어보고 비교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야지 옆 사람 걸 보고 괴로워하거나 만족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1, 2년은 나중에 우리가 80년, 90년까지 산다고 봤을 때 정말 일부에 불과한 시간이다. 그래서 취업하면 다 끝인 줄 아는데 취업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야. 거기서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10년 뒤에는 아파트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